주홍 글씨 7. 지사 저택의 객실. 헤스터 프리는 어느 날 벨링엄 지사의 저택으로 장갑 한 켤레를 들고 갔다. 지사의 주문에 따라서 그녀가 가장자리를 꾸미고 술을 놓은 것이었다. 무슨 중대한 의식에 껴야 한다는 것이다. 총선거라는 국민이 비판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차지했었던 최고 지배자의 지위로부터 두어 단계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식민지의 관계에서 지사라는 자리는 명예롭고 권세 있는 자리였다. 수놓은 장갑을 전하는 일 외에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헤스터는 이 식민지에서 권력을 쥐고 활약하는 인물과 만나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지방의 유지 몇 사람이 종교와 정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그녀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펄이 악마의 씨라면 기독교 신자로서 어머니의 영혼이 염려되어 이런 방해물은 그녀의 앞길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착한 사람들은 주장했다. 그러는 한편 만약 이 어린애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할 능력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구원될 수 있다면 헤스터 프린보다도 더 사려 깊고 훌륭한 후견인의 손에 옮겨서 그 아이로 하여금 더 한층 유망한 장래를 갖게 할 수 있으리라는 이론이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벨링엄 지사가 가장 적극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요즘 세상 같으면 시위원회 정도에서 끝났을 문제가 그 당시에는 공적으로 논의되고 저명한 정치가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하고 우스운 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와 같이 원시적이고 단순하던 시대에는 헤스터와 그 어린애의 행복에 관한 문제보다도 훨씬 더 공중의 이해관계가 적거나 본질적 가치가 없는 일까지도 입법자의 토론이나 주 법령 따위에 묘하게 혼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대는 돼지 한 마리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이 식민지의 입법자들 사이에 큰 논쟁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입법 제도 자체가 변경되는 그런 시대보다도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시대였다. 그래서 이날 헤스터 프린이 그녀의 오두막을 나설 때는 여간 걱정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에서 떠드는 일반 공중과 또 한편에서 대전의 동정 어린 지지를 받는 고독한 어머니 사이에 이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만큼 헤스터는 자기의 권리를 투철히 자각하고 있었다. 어린 펄이 물론 그녀의 동행으로 따라 나섰다. 펄은 어머니 곁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잘 따라다녔다. 오늘 걸어갈 거리보다도 훨씬 먼 곳이라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그 아이는 안아달라고 졸랐다.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변덕에서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이내 내려달라고 조르고 헤스터보다도 앞서서 푸리무성한 오솔길을 달리면서 넘어지곤 했다. 하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펄의 화려하고 수려한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깨끗하고 맑게 빛나는 아름다운 얼굴, 깊고도 반짝이는 두 눈, 그리고 장성하면 윤기 있는 칠흑의 머리가 될 것인지 벌써부터 짙은 갈색 머리카락을 갖추고 있었다. 몸 전체에 불길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의 정열이 불타는 순간에 예고 없이 나타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옷을 만들 때면 호화로운 경향이 있는 어머니의 상상력을 최고로 발휘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홍색 우단 저고리만 해도 특이한 재단에 금실로 현란한 술을 놓아 만들어 입혔다. 볼의 혈색이 이 아이보다 좋지 못한 애가
이렇게 강한 빛깔의 옷을 입었더라면 더 까칠하고 창백하게 보였겠지만 펄에게는 아주 잘 어울려 지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뛰노는 불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이런 옷가지뿐 아니라 이 어린애 전체의 특색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헤스터가 숙명적으로 가슴에 달고 다니는 표지를 연상케 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형태를 달리한 주홍 글씨였다. 생명이 주어진 주홍 글씨라고나 할까. 마치 치욕의 이 붉은색 표지가 그 어머니의 두뇌 속까지 태워서 그녀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치욕의 주홍 글씨 형태를 띠고 나오기나 하듯 그 어머니가 만드는 옷은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이나 고심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애정의 대상인 펄과 죗값의 상징인 주홍 글씨와 닮은 옷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상 펄은 죄의 상징이면서 애정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양자가 같기 때문에 비로소 헤스터가 그 애의 모습에 주홍 글씨를 그토록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 두 사람이 거리에 나타나자 청교도의 아이들은 놀이를 중단하고 이 음산한 아이들이 놀이라고 생각하는 시시한 장난을 중단하고 서로 쳐다보며 말했다. 야, 저기 좀 봐. 저기 주홍 글씨를 단 여자가 간다. 게다가 진짜 주홍 글씨와 똑같이 생긴 것이 그 옆에서 뛰고 있다. 어때? 우리 함께 가서 진흙이나 던져주자. 그러나 대담한 아이인 펄은 곧 놓아요. 상을 찌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하는 몸짓을 해보이더니 벼랑간 적의 무리 한복판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아이들을 모두 쫓아버렸다. 이렇게 맹렬하게 쫓아가는 펄의 모양은 어린애의 모습을 한 역신과도 같아 보였다. 펄은 또 무섭게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는 분명히 도망치는 아이들의 마음을 공포로 떨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승리를 거둔 펄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고 조용히 웃었다. 더 이상의 소동 없이 모녀는 벨링엄 지사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 집은 큰 목조 건물로 요즘도 미국의 옛 도시에 간혹 그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건축 양식이었다. 그런 건물들이 지금은 이끼가 끼고 퇴락해 있다. 그래서 이 어두컴컴한 방 속에서 연출되었던 그리고 이젠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여러 가지 슬픈 일이나 기쁜 일들, 그중 어떤 것은 사람들의 기억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것도 있고 잊혀진 것도 있지만 슬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진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밖에서 이런 가옥들은 세월의 생명력과 함께 사람이 사는 명랑한 분위기가 보였다. 이러한 것은 밝은 해를 받은 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 집의 외관은 매우 경쾌했다. 벽은 백해를 발랐는데 그 회 속에는 무수한 유리 조각을 섞어 넣었기 때문에 태양이 비스듬히 비춰오면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린 듯이 반짝였다. 그 빛나는 모양은 엄숙한 청교도 지사의 저택이라기보다는 알라딘의 궁전이라고 하는 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았다. 거기에는 또 그 당시의 괴상한 취미에 맞춰서 신기하고 얼핏 보기에 신비스러운 인물이나 도형이 그려져 있었다. 이런 그림은 백회가 마르기 전에 그려놓은 것인데 이제는 굳어져 후세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집을 보고 펄은 좋아라 깡충깡충 뛰었다. 그러다가 그 저택 정면에 비치는 햇빛을 모조리 거둬서 자기 장난감으로 만들어달라고 졸랐다. 안 돼, 펄. 내가 가지고 놀 햇빛은 내가 모아야지. 난 너한테 줄 햇빛을 안 가지고 있어.
모녀는 문으로 다가갔다. 그 문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고 문 양쪽에는 건물에서 툭 튀어나온 가느다란 탑 같은 것이 있었다. 양쪽에 모두 살창문이 달려있고 그 창가에는 나무로 만든 덧문이 달려있어 필요에 따라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헤스터 프리는 입구에 매달려 있는 쇠망치를 두드려서 신호를 했다. 안에서 지사의 하인이 나왔다. 이 하인은 원래 영국 태생의 자유민이었으나 지금은 7년 기한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은 상전의 소유물이어서 소나 돼지처럼 매매가 가능한 일종의 상품이었다. 하인은 푸른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식민지와 또 영국에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귀족 문중에서 노비들에게 입히던 전통적인 옷차림이었다. 벨링엄 지사님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하인은 대답하면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녀의 주홍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 지방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주홍 글씨를 처음 보았다. 안에 계십니다만 목사님 한두 분과 의사 선생님도 함께 계신데요. 그래서 만나 뵙기는 좀 곤란할걸요? 그래도 들어가야겠어요. 하인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라든가 또는 가슴에서 빛나고 있는 표지를 보아 이 지방의 지체 높은 귀부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막지는 않았다. 이리하여 헤스터와 어린 폴은 현관 안으로 안내되었다. 건축자재의 질, 기후의 변화 또는 사교 생활 등을 고려하여 벨링엄 지사는 자기가 출생한 나라의 자산가나 귀족 계급의 저택을 모방하여 이 집을 설계했었다. 그러므로 이 거실은 천장이 높고 넓었으며 또 집의 저쪽 끝까지 닿아 있었다. 그리고 직접 간접으로 저택 안의 방 전체에 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이 넓은 거실의 한쪽 끝에는 현관 양 옆으로 햇빛이 비쳐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창문은 커튼으로 일부 가려져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고서를 통해 알고 있는 궁형창으로 또 이 곁에는 푹신한 의자가 놓여 있었다. 여기로부터 더 밝은 광선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 의자 위에 2절판 크기의 큼직한 책이 놓여 있었는데 아마 영국의 역사책이 아니면 그와 비슷한 무슨 문헌인 것 같았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방 한 복판에 있는 탁자 위에 금박을 한 책을 놓아두고 방문객들이 읽도록 해두는 것과 같은 취미다. 이 거실의 가구를 훑어보면 떡갈나무 꽃으로 화환을 꾸며 정교하게 조각한 팔걸이 의자 몇 개와 이와 같은 풍의 탁자가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엘리자베스 왕조 또는 그 이전 시대의 물건들로서 지사가 선조에게서 물려받아 본 집으로부터 이곳으로 날라온 것들이었다. 손님을 환대하던 옛날 영국의 풍습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탁자 위에 커다란 노술잔이 놓여 있었다. 헤스터나 펄이 그 잔의 우묵한 속을 들여다보았더라면 얼마 전에 마시고 놓아둔 맥주의 거품 찌꺼기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벽에는 벨링엄 지사의 선조들을 그린 초상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다. 무관 차림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란한 주름깃을 단 문관 차림을 하고 있었다. 옛날 초상화의 특색인 중엄한 표정을 한 이들은 죽은 사람의 초상화라기보다는 귀인들의 망령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위나 오락을 냉엄하고 비판적인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거실의 벽을 이루고 있는 참나무 널빤지의 한복판에 갑옷 한 벌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초상화에 그려진 것과 같은 선조의 유물이 아니라 아주 최근에 만든 새 것이었다. 그 갑옷은 벨링엄 지사가 뉴잉글랜드로 건너오던 해에 런던의 숙련된 무구사가 만든 것이었으니 말이다. 강철로 만든 투구와 흉감, 목가리개, 정강이 싸게
경갑, 손가리개 등이 있고 그 밑에는 칼이 한 자루 매달려 있었다. 이 모든 것, 특히 그 중에서도 투구와 흉갑은 광택인하게 손질을 잘하여 마룻바닥에 온통 그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빛나는 갑옷은 한낱 장식품으로 걸어둔 것이 아니라 지사 자신이 이 갑옷을 입고 엄숙한 열병식이나 연병장에 자주 나갈 때도 있었다. 더욱이 픽워드, 뉴 잉글랜드에 살고 있었던 호전적인 인디언 토벌전 때는 지사가 직접 이 갑옷을 입고 연대의 선두에 서서 활약했다. 원래의 생업은 변호사여서 베이컨, 코크, 노이, 핀치 등의 쟁쟁한 변호사와 친분이 있었으나 이 새로운 나라의 긴박한 사정은 그를 통치자뿐만 아니라 군인으로도 만들었던 것이다. 어린 펄은 빛나는 이 건물의 정면을 보았을 때 못지않게 번쩍이는 이 갑옷을 보고 잠시 동안 조화를 하며 거울처럼 닦아놓은 흉갑을 들여다보았다. 엄마가 여기 보이네? 이리 와봐 하고 펄이 소리쳤다. 헤스터는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쪽을 보았다. 그러나 흉갑의 볼록 거울 같은 독특한 효과 때문에 주운 글씨가 굉장히 확대되어 마치 그녀의 외모 가운데서도 제일 두드러진 부분처럼 보였다. 사실 그녀 자신은 그 글자 뒤에 가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펄은 더 위쪽을 가리키며 투구에 비친 이와 비슷한 영상을 손짓했다. 펄은 어머니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 얼굴에는 언제나 볼 수 있는 작은 요정 같은 영리한 표정이 보였다. 그 아이의 장난기 있는 얼굴도 역시 그 갑옷 거울에 비치고 있었다. 다만 그 영상의 폭이 확대되었고 그 효과가 뚜렷했기 때문에 헤스터 프리는 그 모습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 펄이 몸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마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펄, 이리 와 하고 헤스터는 아이를 갑옷 앞에서 떼어놓았다. 이리 와서 저 아름다운 정원을 좀 구경해봐. 아마 꽃도 있을 거야. 숲에서 본 것보다 더 예쁜 꽃들이 있을 거야. 이 말에 폴은 거실 저쪽 끝에 있는 궁영창 쪽으로 달려가 정원을 내다보았다. 정원에는 짧게 깎은 풀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다. 그 가장자리에는 관목을 심었는데 아직 손질이 잘 되지 않아 투박했다. 그러나 이 저택의 주인은 대서양 건너 여기에서 여러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려고 경쟁하는 이 박토에다 영국식의 화려한 정원을 옮겨 심어보겠다는 희망을 단념해버린 것 같았다. 양배추가 눈앞에 자라고 있었다. 저쪽 멀리에 뿌리를 내린 호박방울이 뻗어나와서 거실의 창문 바로 밑에 호박을 하나 매달고 있었다. 이 황금빛의 커다란 열매는 뉴 잉글랜드의 대지가 지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식물이라고 지사에게 경고하는 듯했다. 하긴 장미덩굴도 조금 있었고 사과나무도 몇 그루 있긴 했다. 아마 이 나무들은 이 반도에 처음으로 이주해온 블랙스턴 목사가 심은 나무들일 것이다. 블랙스턴 목사는 반신화적 인물로서 미국 역사책을 펴면 언제나 황소 등에 걸터앉아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 사람이다. 펄은 장미덩굴을 보더니 빨간 장미꽃을 꺾어달라고 울며 졸랐다. 아무리 달래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울지마, 착한 펄, 울지마. 정원에서 사람 소리가 나지? 지사님이 다른 분들과 함께 나오시는 모양이야 하고 헤스터는 열심히 타일렀다. 정말 그때 정원 안쪽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달래는 어머니의 말은 전혀 들은 채도 않고 커다란 소리로 울던 펄이 갑자기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가 아니었다.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민감하고 변하기 쉬운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